말단 병사의 전설 제120장 강진우가 다스리는 그 별구역은 중주성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자연스레 중주성역이라 불리게 됐다. 강별이가 모아온 성계 지도를 보면 중주성역은 무란성계의 오른쪽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정도는 다들 알고 있을 터 중주성역은 말라연방과 연결된 운석대와 맞닿아 있어 무란성계 안에서도 가장 외진 변두리로 통한다. 그 정면, 그러니까 원래 강서진 일가가 지배하던 캐사성은 지금 천하성역이라는 이름의 별구역에 속해 있었다. 이 천하성역엔 총 42개의 행성이 있는데 그중 7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무인행성이었고 나머지 1개는 현재 강진우가 점거하고 있는 캐사성이다. 남은 34개의 행정행성들은 5개의 세력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었다. 그중 캐사성과 가장 가까운 세력은 이씨 집안으로 6개의 행성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왼쪽에는 역시 가문체제를 고수하는 상관가가 7개 행성을, 오른쪽엔 천씨 가문이 8개 행성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씨 가문의 뒤편은 성무제국, 여긴 6개 행성을, 성무제국 뒤로는 위트제국이 8개 행성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씨, 천씨, 상관식 이 세 가문이 서로 물고 물리며 경계하는 사이 캐사일가는 그 틈새를 파고들어 근근히 버티며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시각 이씨 가문의 수장 침실 안 눈이 부실 만큼 새하얀 가운을 느슨하게 걸치고 반쯤 드러낸 가슴 위로 금빛 머리칼이 찰랑이는 청년이 느긋하게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잘생긴 외모에 은근한 나른함이 어우러진 그는 한 손으론 옆에 얌전히 웅크린 검은 표범의 머리를 쓰다듬고 다른 손으론 술잔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발치행 검은 밀착 전신복에 얼굴을 가린 여인이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보고하고 있었다. 강진우. 1년 전쯤 전투함 한 척을 몰고 나타나더니 지금은 무란성계 전체에서 이름이 퍼진 X전함의 주인입니다. 당시 캐사 일가와의 전투 중에 단가 쪽으로 넘어가 직계 가신으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이한 게 주변에 데리고 다니는 신임들이 전부 미인들이긴 한데 정작 누구와도 스캔들 하나 안 납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공손하고 또렷했다. 청년은 술잔을 빙글 돌리며 웃었다. 나랑 좀 비슷한데? 여인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보고를 이어갔다. 강진우는 탁월한 지휘력 덕분에 공을 세웠지만 보유 자금이 많았던 탓에 대량의 전함을 사들이다가 본가의 경계를 샀고 결국 X전함 20여 척을 이끌고 적성의 홍사성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캐사 예가를 이용해 강진우를 제거하려는 수였죠.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강진우는 전혀 다치지도 않은 채 홍사성을 점령했고 거기에 주둔 중이던 70척의 전함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번쩍 빛났다. 혼자서 수배나 많은 전함을 점령했다고. 꽤 하는데. 여인은 고개도 까딱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 일로 인해 단가의 전함 전부가 출동했지만 강진우는 오히려 캐사일가를 이용해 단가의 전력을 대부분 소멸시켰습니다. 단가와 캐사 가문이 서로 물고 뜯을 때 그는 그 틈을 타 반란을 일으켜 중주성을 장악했고 후퇴한 단가를 완전히 소탕해 현재의 지배력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중주성을 얻은 직후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우랑교가 먼저 공격해왔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강진우가 어디선가 정체불명의 전함 1000척을 끌어왔다는 겁니다. 단 하루 만에 자기를 건드리지도 않은 윈터공화국과 오드제국을 순삭했고 우랑교와 캐사일가도 그날 같은 날 멸망했죠. 1000척이라고. 우리 이씨 가문이 수십 년 경영해도 그런 전력은 못 뽑는데. 근데 강진우 그 양반, 진짜 간 크네. 우주에서 현존하는 4대 정치체제를 한꺼번에 건드린 셈이잖아. 저거, 역공 맞는 거 아냐? 청년은 술을 한 모금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다. 처음으로 청년의 말에 반응한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무란성계에서 서로 정치체제를 넘나들며 공격하지 않는다는 건 누가 정한 법이 아니고 신성한 규율도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믿고 떠도는 말일 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일로 그를 공격하는 세력은 없을 겁니다. 그 말은 성무제국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겠네? 예, 주군께서는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였다. 청년은 씩 웃으며 술을 홀짝였다. 좋아. 근데 강진우, 걔를 그냥 내버려둬도 돼. 걔네 캐사성이 우리 세력범이랑 제일 가까운 거 알지? 여인은 잠시 생각한 뒤 제안했다. 그냥 강진우는 무란 성계 사람이 아니다라고 퍼뜨리면 됩니다. 이 성계 세력들은 외부인에 대해 극도로 배타적이라서 그런 얘기 한마디면 강진우를 몰아내려 들 겁니다. 허, 그것도 괜찮은 수야. 근데 말만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 뭐, 됐고. 그 일은 내가 맡아. 쫓아내지는 못하더라도 골치 아프게는 할 수 있겠지. 청년은 손을 휘휘 저으며 여인을 물렸다. 명 받들겠습니다. 여인은 말 끝나기 무섭게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청년은 이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놀라는 기색 하나 없었다. 그는 조용히 표범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눈을 감고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외진 행성의 술집. 문을 열고 들어선 중년 남성을 보자 바텐더 여성이 반가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머, 장 사장님 요즘 어디서 돈 좀 버셨어요?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그러곤 잽싸게 달려들었다. 하하, 요즘 우리 주인님 덕에 한몫 단단히 챙겼지. 오늘은 내가 쏜다. 장 사장은 여자 허리를 감싸 안으며 두둑하게 지폐를 쥐어줬다. 장 사장의 호언장담에 주변 손님들이 와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그중 한 중년 남성이 냉소를 흘렸다. 쏜다고. 장 사장, 지금 우리 테이블 위에 있는 술값 보고도 그런 말 나와. 지갑 야르면 그냥 조용히 해라. 창피하게. 여자는 장 사장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고 재빨리 분위기를 수습했다. 아이 장 사장님이 그런 분이 어딨어요. 장 사장님 맞죠? 장 사장은 다시 얼굴에 웃음을 띠며 허리를 꾹 감았다. 하하하, 맞다 맞아. 우리 주인님 덕분에 요즘 돈 좀 벌었지. 얼마 안 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쏠 수 있어. 그 말에 냉소하던 남자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며 더는 시비 걸지 않았다. 술집 여종업원은 분위기가 싸해지는 걸 느끼곤 잽싸게 장 사장을 자리에 앉히며 말을 붙였다. 장 사장님, 그 주인님이 누구시길래 그렇게 돈을 벌게 해주셨어요? 하하하, 우리 주인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놀랄걸. 하루 만에 무려 4개 세력을 쓸어버리셨지. 거기다 상업 금지령을 해제하고 본인이 가진 우주선들을 우리 상인들한테 공짜로 빌려주셨어. 세금도 거의 안 걷어. 나도 장사 시작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수백만 원 벌었다니까. 장 사장은 술을 한 잔 꺾으며 으스댔고 주변의 시기와 부러움 섞인 눈빛에 더할 나위 없이 짜릿했다. 그러자 다시금 아까 그 중년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거 중주성의 강진우 얘기 아냐? 걔 외지인이라며. 너희들 정신 있냐? 외지인한테 통치받으면서 자랑스럽다고 느낀다니 이건 우리 무란 성계 사람들 수치야. 장 사장은 즉각 발끈했다. 이봐 이씨, 너 지금 시비 거는 거냐? 외지인이면 어때? 우리를 잘 살게 해주기만 하면 됐지. 너처럼 개처럼 사는 주제에 고작 본가 핏줄이라고 자랑이나 하고 있고. 그래도 난 당당히 말할 수 있어. 우리 별의 지배자는 무란 성계 토박이라고.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씨는 비웃으며 반격했다. 그러자 장 사장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여러분, 내 주인님은 강진우 대장님이시다. 누구든 그분께 이해 있는 사람 있어. 주변은 조용했다. 장 사장은 흐뭇하게 이 씨를 흘겨봤다.
이 씨도 질세라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강진우는 당가의 권좌를 빼앗은 외지인이다. 우리 무란성계의 균형을 망치는 그런 자를 그냥 놔둬선 안 된다. 그 말이 끝나자 술에 취해 눈이 풀린 한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끄럽게 왜 지랄이야? 술맛 다 떨어지잖아. 외지인 타령할 거면 우리 조상들도 다 외지인이었잖아. 걔는 지금 5 행성을 지배하는 세력의 수장이야. 그렇게 쫓아내고 싶으면 여기서 말고 중주성 가서 직접 외쳐봐. 경찰들한테 잡혀가기 딱 좋을 테니까. 옆자리에 앉아있던 또 다른 젊은이도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우리 무란성계가 언제부터 본토파 돼지파 나눴냐? 우리 성계의 자랑은 힘이 전부가 아니었어. 주변의 술꾼들도 박수치며 맞장구 쳤다. 맞아. 무란성계는 무력이 전부지. 그 말을 들은 이 씨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장 사장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장 사장은 몰랐다. 강진우는 외지인이다라는 말이 무란성계 곳곳에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는 걸. 어떤 행성에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곳은 시큰둥했으며 또 어떤 지역은 오히려 강진우를 적극 지지했다. 어찌됐든 단 하루 만에 무란성계 전체가 강진우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임설이는 즉시 유아원을 불러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언니, 이거 어쩌죠? 주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니 직접 처리도 못하고. 유아은은 정보 보고서를 훑어보다가 덤덤하게 말했다. 신경 쓰지 마. 강진우를 지지하는 쪽도 많잖아. 이런 루머는 금방 사라질 거야. 정말 괜찮을까요? 임설이는 여전히 불안한 듯 물었다. 루머 하나가 나라 하나를 무너뜨리기도 하니까. 유아은이 무언가 말하려는 찰나 경비병이 급히 달려왔다. 강중호 대인이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2 사람 모두 놀랐다. 포로로 붙잡혀온 이후로는 조용히 요약만 하던 원당가에 가시니 왜 갑자기 면담을 청한 건지. 하지만 이내 그를 들이도록 지시했다. 얼굴에 혈색이 도는 강중호가 들어와 2 사람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2 분 대인께 문안드립니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어서 앉으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유아은과 임설인이 급히 예를 갖췄다. 간단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받아들여 주신다면 지금 무란성계를 휘젓고 있는 그 소문,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강중호는 조용하고 침착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무슨 조건이신가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강대인께 특별한 감금 조치를 내린 적도 없고 언제든 원하시면 떠나셔도 됩니다. 유아은이 말했다. 그렇다면 더 좋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걸 저한테 맡겨주세요. 강중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2 사람은 잠시 눈을 맞추고는 곧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강중호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드디어 조직이 시킨 일을 끝내는군. 이 데이터만 무란성계에 있는 조직 요원에게 넘기면 나도 은퇴할 수 있겠어. 하지만 유아은과 임설이는 그가 무슨 계획을 꾸미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답변을 기다리고만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강중호는 느긋하게 짐을 꾸려 비행선에 탑승하며 한마디를 남겼다. 오늘 저녁 6시 뉴스 꼭 보세요. 무란성계 전체에 생중계되는 방송이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강중호는 비행선을 타고 사라졌다. 유아은과 임설이는 어이없고 답답한 얼굴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곧 복잡한 심정으로 6시 방송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정말로 단 한 편의 방송이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며 말이다. 저녁 6시. 모든 방송 채널이 동시에 중단되며 화면에 한 인물의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강중호였다.
그는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또렷이 말했다. 나는 강중호, 당가의 원로이자 전 당주 강남원의 숙부다. 최근 이 무란성계 전역에서 강진우가 외지인이므로 무란성계에 머물 수 없다는 황당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들었다. 이에 내가 공식적으로 밝힌다. 강진우는 내 손자이며 당가의 정통 후계자다. 강진우와 강남훈 간의 싸움은 당가 내부의 가문 분쟁이며 외부인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왜 강남훈이 강진우를 제거하려 했냐고. 그건 간단하다. 강남훈은 전통적인 후계자 선출 방식을 거부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당가를 넘기려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당가 내부에서 내전이 터진 거다. 지금 강남훈이라는 반역자는 이미 제거됐고 당가는 강진우의 손에서 다시금 빛을 발할 것이다. 모두 조용히 그날을 기다려라. 그 말을 끝으로 화면은 꺼졌다. 유아은과 임설이는 화면 앞에서 멍하니 얼어붙은 채였다. 이 양반. 강진우를 멋대로 손자라고 인정해버리네. 유아은이 어이없는 듯 중얼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건 좋은 수지. 강진우가 외지인이라고 뭐라 하던 애들, 이제 입도 못 댈걸. 실제로 방송 이후 무란성계 전역에 떠돌던 루머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물론 일부에선 강중호가 협박당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했지만 그가 말한 내용만큼은 모두 강진우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데 충분했다. 한편 옛 말라연방 소속의 어느 무인성. 그곳에서는 수많은 하얀 금속빛 로봇들이 삽과 드릴을 휘두르며 광물을 캐고 있었다. 채굴한 자원은 트럭에 실려 멀리 떨어진 조잡한 재련 공장으로 실려 나가고 있었다. 무표정하게 움직이는 기계들 사이 잘생긴 얼굴의 청년 하나가 그 옆에 근엄한 인상의 거구 2명을 대동한 채 광장을 거닐고 있었다. 대장님, 이 행성의 자원도 거의 다 파냈습니다. 이제 여길 개조해서 사람들 이주시킬까요? 한 명의 대형 남성이 물었다. 그러자 강호진 간이, 지금은 강호로 불리는 청년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우린 본래 살던 별도 인구가 부족하잖아. 거기서 더 뺄 인구가 어딨냐? 여기 자원 채굴도 다 우리 전력 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 다른 남자가 나섰다. 그런데 대장님, 우리도 슬슬 확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세력은 밤낮 없이 전쟁 중인데 우리가 나서면 금방 말라연방 전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강호가 대답하려는 순간 1호가 끼어들었다. 아직 멀었지. 아무리 연방을 통일할 수 있어도 지배할 인력이 부족해. 사람을 다스릴 만큼의 여유는 없어. 2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형제들을 더 늘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언제까지나 확장은 꿈이겠죠. 그때 셋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향했다. 강호는 고개를 꺾으며 웃었다. 저기, 뭔가 이상한 거 발견했나 보군. 가보자. 그들은 금속 로봇 무리가 둘러싼 채굴 갱도로 들어갔다. 그곳엔 사람 키보다 큰 하얀 오리알 같은 물체가 있었다. 강호는 순간 멍해졌다. 1호가 다가가 보리알을 두드리며 분석했다. 겉껍질은 여러 금속 원소와 단백질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호는 흥미롭다는 듯 다가가 표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금속과 단백질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신기하네. 혹시 안에 생명체라도 있는 건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오리알이 희미하게 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1호와 2호는 즉시 강호 앞에 서서 그를 보호하며 외쳤다. 대장님, 위험합니다. 물러나세요. 너희도 같이 나가. 로봇들한테 맡겨. 강호는 자신의 형제들이 다치길 원치 않았다. 그의 신호에 따라 로봇들은 곧장 오리알 쪽으로 덮쳤고 강호 일행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멀리 가지도 못한 채 그 거대한 오리알이 소리도 없이 펑하고 터졌다. 순백색의 우유 같은 액체가 튀어나와 현장에 있던 모든 로봇들을 집어삼켰다. 로봇들은 액체에 닿는 순간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형체도 없이. 강호 일행도 그 액체에 휘말렸다. 마치 진흙탕에 빠진 사람들처럼 몸부림쳤지만 점점 더 깊게 잠식되어 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떤 저항도 멈췄다. 잠시 후 그 액체는 투명하게 변하며 세 사람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강호와 두 부하의 눈이 번쩍 떠졌다. 그들의 눈빛은 전과 달리 날카롭고 강렬했다. 특히 강호의 눈빛은 소름이 돋을 만큼 매서웠다. 그는 옆에 두 사람을 바라보며 살짝 입꼬리를 올렸다. 어때? 육체라는 걸 가진 기분은? 1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2호는 입을 삐죽 내밀며 말했다. 대장님, 뭐가 달라요? 여전히 금속 몸뚱이잖아요. 이 녀석들아, 인간 육체처럼 귀찮은 게 어딘? 이게 훨씬 낫지. 그리고 잊었냐? 우리가 지금 몇천 대의 로봇 군단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 강호는 서늘한 웃음을 지으며 기계장치 같은 손가락을 천천히 굽혔다. 크크, 예전엔 우리 셋이 쫓기기 바빴지만 지금은 부하가 이렇게 많은데 우주 한복판을 한번 들쑤셔봐야 하지 않겠어? 1호가 씩 웃으며 말했다. 2호는 입을 삐죽이며 중얼거렸다. 또 시작이야. 갑자기 소름 끼치는 말 던지는 버릇은 여전하네? 강호는 웃으며 말했다. 됐고, 슬슬 나가보자. 아직도 수백 대의 자아를 가진 로봇 형제들이 남아있잖아. 걔네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 그거야 간단하죠. 다 때려 부수면 되는 거 아니? 2호는 팔을 길게 뻗더니 멀리 있던 광석 하나를 집어 단숨에 부숴버렸다. 참, 넌 진짜 변함없다.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흡수해야지. 그런데 말이지, 대장님, 왜 예전엔 자아 있는 로봇들이 우리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1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건 내가 자아 가진 로봇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2호가 끼어들었다. 됐고, 이제 그만 떠들고 가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그 원리를 알았으니 대량으로 로봇만 만들면 된다 이거야. 어쩌면 우리의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도 있겠지. 강호는 음흉하게 웃으며 발걸음을 옮겼고 1호와 2호는 눈을 반짝이며 그를 따랐다. 한편 은흥제국. 3명의 황자들은 귀족과 민심의 압력에 못 이겨 협상을 시작했지만 서로 누구도 양보할 마음이 없었기에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전쟁은 바로 터지지 않았다. 세 세력 모두 인력과 자금, 물자가 한계에 달해 있었고 때문에 각자 국경선을 두고 팽팽하게 대치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황자들이 각자 제국을 나눠 먹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다. 귀족들도 분열을 원치 않았고 그들 스스로도 제국의 단 3분의 1만 다스리는 황제가 되고 싶진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교착 상태를 깨버린 건 바로 사망자였다. 그는 놀랍게도 동시에 이황자와 사황자에게 군대를 보낸 것이다. 처음에는 대규모 전쟁이라 여긴 이황자와 사황자는 긴장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사망자가 보낸 전력은 단지 전함 일부에 불과했던 것이다. 하하, 저건 뭐야? 병사도 제대로 없이 전함만 몇 척? 두 황자는 코웃음을 치며 만척 이상의 전함을 소집해 반격에 나섰다. 전하! 이런 방식은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사망자에게 한 문관이 조심스레 말했다. 구설수. 평소엔 나더러 민심을 무시하고 전쟁 일으킨다고 욕하더니 이젠 죽는 사람도 없고 보상금도 줄 일 없으니 뭐가 문제냐. 사망자는 짜증 섞인 눈빛으로 외쳤다. 문관이 입을 다물자 이번엔 무장이 나섰다.
전하, 이건 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명예가 승리를 가져다줘. 명예로 제국을 통일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럼 조용히 해. 사망자의 눈매가 날카롭게 빛났다. 무장의 얼굴이 굳자 문관이 급히 끼어들었다. 전하, 물론 승리는 중요하나 로봇을 이용한 전투는 전 은하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전쟁 방식입니다. 금기? 누가 정했는데? 누가 뭐라 하든 나한테 직접 항의하러 올 놈이 있겠냐? 우주 각국이 동시에 날 공격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 사망자는 가볍게 손을 휘젓더니 사람들을 물렸다. 쫓겨난 문관과 무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전하가 고집을 부리는 건 좋지 않은 징조야. 무장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문관은 생각이 달랐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 로봇을 쓰면 민간인이 전쟁에 끌려가지 않아도 돼 죽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민심이 반전될 수 있지? 그리고 로봇은 월급도 필요 없고, 식량도, 의료도, 보상금도 필요 없어. 그 돈으로 더 많은 전함과 병기를 만들 수 있다면 누가 마다하겠어? 결국 전쟁이 장난감이 되겠군. 무장이 씁쓸하게 말했다. 그게 뭐가 나빠? 적어도 부모 잃고 울부짖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문관의 눈빛은 고요했다. 그들은 더는 말없이 걸었고 끝내 서로 인사도 없이 갈림길로 흩어졌다. 그리고 전장. 이왕자는 전투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려 1만 5천 척의 전함과 수백만 명의 병력을 잃었고 전투 손실 비율은 무려 3, 1. 그에게는 승리가 아니라 재앙이었다. 왜 저놈들 전함은 저렇게 미친 듯이 돌진한 거지? 혼란스러운 이왕자는 결국 진상을 파헤친 보고서를 받고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생존한 적 전함을 조사한 결과 모두 로봇이 탑승하고 있었음. 젠장! 로봇이었어. 어쩐지 움직임이 너무 매끄럽다 했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투항도 없고 고작 기계 덩어리한테 내 전력을 날려버렸다니. 이왕자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그는 알았다. 이번 전투의 사상자 보상금만으로도 나라의 재정을 거덜낼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생각도 들었다. 역시 사망자가 로봇을 쓴 건 계산된 거였군. 나도 로봇을 써야겠어. 그렇게 은흥 제국 내에서 조용히 사용되던 로봇 전투가 사망자의 주도 아래 드디어 대놓고 전면화되었다. 세 황자 모두 로봇을 군대에 투입했고 민간인들은 이 방식에 환호했다. 병역 대신 돈만 내면 되었기 때문이다. 죽을 걱정도 없고 부담도 없었다. 그렇게 사람은 죽지 않지만 막대한 금전과 물자가 소모되는 전쟁이 은흥제국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로봇이 상품이 되자 은흥제국을 중심으로 로봇은 점점 다른 성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우주가 로봇 전쟁으로 뒤숭숭해지는 그때 강진우는 이미 그런 시끄러운 성계를 떠나 우주 최강국이자 가장 부유한 나라로 불리는 무라이압 중국에 도착해 있었다.